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간다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상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이후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지상군을 제한적으로 투입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나스랄라 피살부터 현재 상황까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상군 병력을 레바논과의 국경인 이스라엘 북부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가 되고 나서 헤즈볼라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기지 8,200으로 불리는 군사기지를 헤즈볼라가 또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해서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20명 정도 제거가 되면서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도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실상 이제 뭐 5차 중동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과장이 아니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차 중동 전쟁에 이미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알포 기자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삐삐 테러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헤즈볼라를 엄청나게 처음부터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헤즈볼라는 말씀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눴지만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무장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쉽게 뚫린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항의 축이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일단은 우리는 좀 약간 이 흐름을 애초부터 알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예전에도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그룹들은 다 팔레스타인 그룹들이었고 그 팔레스타인 그룹들이 요르단에서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레바논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네. 레바논을 통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쏴고 있었고 그때는 아이론돔도 없었고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그룹들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잠시 휴전을 했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는. 근데 이스라엘에 항상 알고 있어서 언젠가 걔네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다가 진짜 외톨이 조직 하나가 영국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을 좀 공격을 했나 폭발했나 무슨 그런 일이 터졌는데 런던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때 단독적으로 휴전을 깨버리고 이제 레바논에다가 들어갔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작전을 내세운 상황이었는데 핑계만 필요했었던 거였어요. 지금도 오늘을 봤을 때는 가자 지구 전쟁이 나왔는데 지금 4만 1,000명 넘게 피해자가 있는데 근데 아직도 하마스는 있어요. 뭐 야히야 신발 있잖아요. 그 완전히 소멸된 거 아닌데 근데 네. 보세요. 지금은 레바논 전쟁이 터졌는데 피해자 숫자는 2,000명도 안 되지만 거의 헤즈볼라의 수뇌부 핵심적인 인물들을 제거된 거예요. 이거 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는 헤즈볼라는 2006년 때 있었던 그 대보 네. 이스라엘의 대참사 때문에 그때부터는 철저히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بعد مناقشات مستفيضة 자 그러면 철저히 작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작업이 성공된 거 아니에요. 하산 네. 나스랄라는 이거 전에 3번이나 암살 당했는데 살아남았던 사람. 이건 4번째 암살 제거이거든요. 그럼 왜 이번에 그 헤즈볼라 뚫렸는가?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레바논이란 나라가 이제 개판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가서 $100 주시면 그분들의 제일 큰 거액권이 10만 리라이거든요. 네. 10만 리라라면 이렇게 한 다발 돈을 줘요. 그런 식의 나라 경쟁이 너무 바탕 났기 때문에 사람 매수하기 너무 쉽고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헤즈볼라는 자기 조직 문화, 조직 구도가 시리아 내전 때 깨졌어요. 그 전에는 헤즈볼라는 너무나 새로운 사람을 받을 때는 철저히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었다가 시리아 내전 때는 이제 알카이다나 아니면 IS랑
같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네. 사람들 상대로 새로운 멤버가 필요했잖아요. 네. 시리아에 수단이면 자국에서도 그때 그 헤즈볼라의 그 단단함, 그 까다로움이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는 조직이 확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생긴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구정 기자님, 이스라엘 공세의 이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곳 있죠. 뭐 예멘 후티 반군, 뭐 하마스, 헤즈볼라 등등 많은데 여기도 가만히 있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멘도 뭐 공격을 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핵심이 그 이란인데, 그러니까 이란이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까지 굉장히 잘 참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제 기사회생했는데 네. 참 그 남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사회생하는 게 참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을 끌어들여서 이제 전쟁을 가담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결국 그걸 지렛대로 이제 미국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반면에 이란은 계속해서 뭐 지난번 유엔 총회 연설도 그렇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연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하면서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스랄라가 사망했다라는 거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나스랄라가 아까 1990년부터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도자였는데 2006년에 레바논과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도 그때 이제 나스랄라가 중동 전체의 영웅처럼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란이 밀어주는 세력,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인이다, 프록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세력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인데. 뭐 이라크에는 사실 그런 조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있고 근데 그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데 헤즈볼라의 이 존재감 이거는 사실은 뭐 하마스라든가 이런 후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무장력도 그렇고 이란이 지원해준 규모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나스랄라를 그렇게 살해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하니에 그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가 테란 복판에서 살해됐을 때도 이란이 참았어요. 그렇죠. 참았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이 이번에 무법 천지로 나스랄라까지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란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이란을 지지해왔던 그런 무장 조직들이 전부 이란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우리의 뒷배가 돼줄 수 없나 보다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전운이 고조되게 만들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한 거고 결국은 이제 이란이 반격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최초의 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역시나 제한된 수준의 공격이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거를 더 이제 그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일단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제한적인 긴장으로 끌고 가야 될 만한 그런 확실한 이유가 있고 이제 그래서 전면전 뭐 이런 거는 사실 그거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는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도발이 중동 전쟁과 같은 분위기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교수님 지금 뭐 중동 상황에 대해서 확전 안 된다라고 거의 말만 하고 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듯한 미국.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속내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한 달도 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선거 운동도 지금 열심히 총력전으로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밖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네. 이제 미국 일반 국민들은 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뭐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사실 선거에 임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원칙적인 반응 선에서는 네. 그치는 거고 네. 뭐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구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해서 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적어도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냥 원칙적인 발언만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역으로 지금 판을 흔들고 있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흔들어도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거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이제 최대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중동의 일종의 네타냐후 총리의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참혹합니다. 중동 상황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식 들어온 대로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o this conflict, Mr. President. Javelins. Not assuming I'm Margaret Bryant. Look, this bill for not doing Donald Trump's failure on COVID that led to the collapse of our economy. Who has been the vice president for the last 3.5 years? And the answer is your running mate, not mine. So Iran is closer to a nuclear weapon than they were before because of Donald Trump's fickle leadership. Massive increases in illegal alien populations under Kamala Harris's leadership. I've become friends with school shooters. I've seen it. You don't have to agree with everything that President Trump has ever said or ever done. This is the case of an economy that Donald Trump has set for the wealthiest amongst us. Kamala Harris is engaged in censorship at an industrial scale.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유독 TV 토론이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팀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 시골 흑수저 출신이고요. 제이디 벤스 후보도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곳의 흑수저 출신입니다. 두 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경로를 보면 또 많이 다른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단 이번 토론회 대략 어떻게 보셨어요, 알파 기자님? 좀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두 분 다 왜냐하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붙을 때는 뭐 이제 해리스는 젊고 이제 트럼프는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붙으니까 또 민주당이 좀 약간 너무 늙어 보인다는 느낌. 역으로. 네. 네네. 역시 이 나이가 관건이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정원 기자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인신공격 이런 거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적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벤스가 그동안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 가지 발언들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예를 들면 건강보험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급 가족휴가 이런 거 조금 좀 우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보수파라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예 그리고 근데 좀 특이한 발언 아이 낳고 직장에 복귀하라는 압력을 받는 여성들이 많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압력 때문에 나가야 되는 여성분들. 압력? 그래서 지금 약간 어느 별에서 오신 건지 싶기는 한데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에 이제 월즈가 토론해 보니까 우리 둘이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벤스도 우리가 이기겠지만 월즈가 부통령이 되면 뭐 내가 축복기도 해주겠다 뭐 이런 류의 발언하더라고요. 그래서 Well, I've enjoyed tonight's debate, and I think there was a lot of commonality here, and I'm sympathetic to misspeaking on things, and I think I might have with the senator. But Me too, man. There's one. Tim Walz is the next vice president. He'll have my prayers, he'll have my best wishes, and he'll have my help whenever he wants it. 그런 걸 보면은 그새 많이들 성숙된 건가? 살짝 친해진 건가? 욕하다가 친해진 건가? 뭐 이런 것들. 네, 간대현님 어떻게 보였어요? 본인들 둘이서 사이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엄청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대선이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들 다 정치 경력이 좀 짧아요. 4명 다 좀 짧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들의 짧은 정치 경력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또 그런 대화도 나눈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그런 모습이 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소위 뭐 정치 혹은 뭐 중앙 정치 경력은 대체로 짧네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보다 이번 TV 토론회는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위주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책에 관련된 논의들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필요 없는 인신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다. 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네. 근데 사실 그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미국 정치에 있어서 크게 정확한 그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를 보고 사실은 그렇죠. 투표를 하는 거지 부통령 후보를 보고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부통령 월급이 대통령 월급의 몇 퍼센트 뭐
공짜로 해주는 건가? 공짜로.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인데 공짜일 리는 없고 네. 갑자기 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인공지능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대통령 토론 보기도 바쁜데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부통령 토론까지 챙겨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근데 관심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자 토론은 부통령 자체도 별로 관심권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 저도 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네. 대선 후보조차도 토론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다. 이미 마음은 다 결정했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간에 이제 후보 교체가 되면서 대선 후보끼리의 토론이 사실 그동안 한 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 선거 판세가 워낙 박빙인 거 그리고 이제 월즈 벤스도 그렇지만 월즈 같은 경우 특히 너무 새로운 인물 좀 캐릭터가 궁금하죠. 예, 궁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좀 관심을 끄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는 월즈가 그 해리스가 갖고 있는 깐깐한 이미지라든가 엘리트 이미지 이런 것도 얼마나 보완할 건가. 왜 전에도 우리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월즈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미국인의 이미지 그거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들 했는데 그래서 월즈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흥행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부통령 후보들 고를 때 어쨌든 관심 없다지만 그래도 살짝 관심은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양가적인 마음이. 트럼프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할 것인가. 벤스가 나왔어. 젊어 일단. 트럼프보다 한참 젊고. 그리고 트럼프와 달리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사 있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예일대를 가고 실리콘밸리 갔다. 이 서사 때문에 서로 이제 보완하려고 선택한 건데 여전히 그 선택은 괜찮은 선택인가요? 이번 토론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역대 대통령 선거들을 보면. 네. 근데 지나고 나면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 때 부통령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제 팀 케인이라는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름은 팀 케인이지만은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좀 보조를 해줘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이제 언론의 관심도 받고 그랬는데 뭐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나면 부통령 후보들은 다 잊혀집니다. 네. 부통령 후보 중에 잊혀지지 않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네. 예, 그런 이제 정치인은 기억이 나겠지만 예, 부통령 후보에서 본인의 정치 커리어가 끝난 경우에는 나중에는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네. 뭐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11월 5일 이제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죠, 교수님. 상원도 뽑게 되는데 선거 뭐 뽑을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투표 용지 맨날 TV에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상하원이 따로 있기도 하고 우리랑 또 시스템이 달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상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국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입법사법 행정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입법사법 행정부의 구분이 좀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입법부랑 행정부 구분이 엄격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장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인 거고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네네.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와서 장관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입법부랑 행정부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서 약간 그 입법부랑 행정부 구분이 모호한데 미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의 구분이 너무 명확하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의회 다수당이 자기 소속 정당이 아니면은 쉽게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된다. 그럼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랑 달리 미국의 의회, 입법부는
상하원, 양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 혹은 하원에서만 통과돼서는 안 되고 네. 상하원이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방 상하원이 전부 다 자기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조금 운신의 폭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하원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연방 하원 의원 선거가 다 치러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 연방 상원 의원 선거의 3분의 1이 치러지는 네. 이런 주기를 밟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어디가 되느냐 이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우리도 여소야대 되면은 정부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때,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그때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발목 잡히면서 막 셧다운 됐다가 네, 네, 네. 사실 그 오바마 정부가 개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는 거의 의회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상원이 미국 상원이 하원이랑 똑같이 입법권은 둘 다 갖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거는 하원이 가져요. 네. 그런데 또 그럼 상원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뭐 조약을 비준한다든가 미군을 해외에 이제 파병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고위직 임명할 때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연방 공무원 이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상원이 결정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또 거부권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미국 결국 그래서 이번 상원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면은 이제 상원을 이렇게 100명이잖아요. 뭐 50개 주가 똑같이 2명씩 그리고 임기는 6년인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이제 3분의 1씩 바꾸는 1씩. 거죠. 네. 그래서 33명, 33명, 34명 바꾸는데 올해가 이 34명을 바꿉니다. 이제 바꾸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51명, 그러니까 51대 49라고 하지만 이 민주당에 포함된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3명에서 지금 4명이 이제 무소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51대 49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뽑는 지역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그 34개 중에 23개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 의석수라도 지키려면 방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공화당은 11석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석이라도 얻어오면 더 가져오면. 51대 49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23석을 지킬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무소속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웨스트버지니아, 뭐 몬태나 오하이오 이런 데서 공화당이 좀 우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웨스트버지니아의 무소속이다 의원이 그 맨친이라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민주당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해요.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51대 49가 돼도 공화당이 이기는 거지만 동수이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긴다. 그러더라도 사실상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 진짜 의회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어요. 지금 뭐 상원도 아슬아슬하게 부통령이 어쨌든 상원 그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이번 상원 선거. 지금은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구정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년 동안 연방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방 하원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435명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의석수가 민주당 공화당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뭐 그게 지금 약간 뒤집혀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연방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를 모르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럼 이제 트럼프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뭔가를 막 추진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막히면 막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해서 예전에 트럼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행정명령 뭐 이런 거였어요. 그 행정명령이라는 건 우리나라 약간 시행령 그런 느낌입니까? 행정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거를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법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뭐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는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고 행정부의 일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을 하는 게 행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효해서 법을 만든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의회에서 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중요한 법들이 통과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우회를 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임기 중에 이건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근데 그 법에 뭐 여론이 별로 동조를 안 한다든가 네. 혹은 의회에서 반발이 있다든가 하면은 소송이 걸립니다. 바로 소송이 걸리면 그러면 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몇몇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기는데 네네. 상당히 많은 경우 대통령이 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효를 할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통령인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는 참지 못하겠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소송에 걸려서 사법부로 가고 사법부에서 혹시라도 그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 위반이니까 안 돼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럼 사실 그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네. 때문에 예, 그건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승부처럼 하긴 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서 막혀버리면 오히려 욕만 더 덤탱이로 얻어먹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안 하니만 대통령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그렇군요. 있는 거죠. 예. 행정명령이 저는 나름 좀 이렇게 대통령들이 쉽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합니다. 네, 미국은 꼬박꼬박 4년에 한 번씩 대선을 치르지만 사실 4년에 한 번씩 미국의 선거 제도가 어떻더라? 헷갈려요. 네, 안대현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복잡합니다. 사실 그 선거인단 제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거론 학자들도 비판을 많이 해왔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은 비슷해요. 각 당별로 경선을 통해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이제 뽑고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달라지는 건데 원래 같으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데 네.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신해서 투표를 합니다. 총 미국 전국에서 538명이에요. 네. 이 선거인단을 또 누가 뽑느냐? 미국의 국민들이 또 각 지역별로 그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총 538명이 선출이 돼요. 그 538명의 선거인단이 또 미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270표 이상 이제 득표하면 당선되는 거죠. 이 선거인단 제도를 볼 때마다 왜 아직도 이 법을 고수하는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뭐 어쨌든 입장이 있을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선거인단 제도를 이해를 하려면 미국이 연방제라는 거를 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방제라는 건 사실 50개 주가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라는 걸 만든 거고 연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많은 거는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서로 이제 병존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다요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이 실제 사람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방 헌법에 따라서 네. 각 주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주의 인구수와 상관없이 2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주가 있으니까 각 주가 2명의 상원 의원을 가지면 전체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데 연방 하원 의원 총수는 43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435명 총수는 정해놓고 그리고 각 주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선거인단 수가 54명인데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54명 중에 2은 상원 의원 때문에 간 거고 52명은 하원 의원 숫자가 52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와이오밍이라든가 뭐 델라웨어 같은 주 같은 거기에는 연방 상원 의원은 2명이지만 하원 의원은 1명이 배정되는 이제 이런 식의 형식입니다. 네. 이걸 합친 게 이제 선거인단이에요. 그럼 이제 435명 더하기 100명이니까 535명인데 실제 선거인단 숫자는 538입니다. 네. 3명이 더 세 명이 있어요. 더 있어요. 그 네. 3명은 뭐냐면 주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 상원 하원 의원이 없는 워싱턴 DC에 3명의 선거인단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처럼 이제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국 단위에서 세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세는 거죠. 그래서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냐.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으면 뭐 어떤 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어떤 주에서는 해리스가 이겼으면 뭐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겼으면은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전부 트럼프한테 주는 겁니다. 네. 선거인단이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 주의 승자가 트럼프인데 나는 트럼프가 싫어. 나 선거인단인데 트럼프 말고 해리스로 바꿀 거야라는 네.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죠?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마다 또 선거인단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누군지가 공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치르고 그리고 12월 중에 주도, 그러니까 각 주의 수도가 있잖아요. 그 주도에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우리 한 달 전쯤 대통령 선거 치렀는데 우리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거기서 고무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네. 고무도장을 찍고 그걸 모아서 1월 초에 연방의회에서 심의하라고 보냅니다. 그게 이제 2021년 1월 6일 날 의회 폭동이 난 게 이제 각 주에서 보낸 선거 결과를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 뭐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주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폭동이 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뽑으면은 쉬운데, 쉽죠. 네. 근데 연방제고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의 목소리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만큼 이제 연방 정부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자라고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헌법 개정 절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이제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구정은 기자님도 사실은 이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 승자독식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를? 이 미국 대선은 정말 4년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마다 다시 설명을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해줘야 되고 네. 또 듣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승자독식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한데 이거는 그냥 딱 유엔을 생각하시면 되는 우리나라 안에서 여론이 이렇게 갈리건 저렇게 갈리건 간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결정됐다 그러면 유엔에서는 다 그냥 1인 1표인 거 이런 한 것처럼 표씩, 네. 다 한 덩어리로 취급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교수님께 설명하신 대로 연방 탄생의 역사 자체가 이렇게 한 주가 한 네. 나라로 이렇게 돼서 저는 사실 옛날에는 네. 왜 대체 외교를 하는 사람을 국무장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맞아요. 이런 저도. 생각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왜 국무냐?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 간의 관계로 처음에는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승자독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대체로 대부분의 미국 대선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승자독식이라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워낙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게 선거 공학이 너무 많이 좌우를 해서 이제 경합주의 판세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예를 들면 2000년에 엘고라든가 네. 그다음에 2016년에 이 힐러리 클린턴 네. 같이 이렇게 전체 국민의 여론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좀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사실 1992년 이후로 거의 민주당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이 투표에서 진 것이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선될 때 네, 그때밖에 2004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화당이 그 사이에 12년을 집권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뭔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여전히 그래도 연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고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네. 외부에서 보기엔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게 선거인단이 근데 이 538명이 어느 정당에 뭐 속해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정체가 근데 뭐지? 이 사람들도 유세 운동 하나요? 아닙니다. 예. 주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 주에서 누가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지를 확인하면 그러면 미리 뽑아놓은 선거인단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고무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뽑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주마다 다른데 보통은 미리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뽑아요? 그 선거인단은. 주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배심원단처럼 그렇게 일반 시민들 중에서 뭐 추첨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당에서 결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고무도장을 찍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유권자들 주로 선거인단 누군지를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주에서는 누군지 알려고 들면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주 정부의 홈페이지를 간다든가 이러면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죠, 이름이.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럼 일반 그렇죠. 유권자들은. 예. 그 구정은 기자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92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수차례 대선이 있었으나 소위 말하는 그 파퓰러 보 뭐 대중 투표에서 딱 한 번 공화당이 이긴 거는 조지 부시가 2004년이 2004년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선거만 보면은 힐러리도 억울하게 이제 집에 가시고 여러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이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화당에 어쨌든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처럼 선거인단 제도에 의존해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는 인구수가 적은 주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예,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4천만 되는데 거기 전체 선거인단 수가 54명이고 네.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100만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비율을 맞춰 보면은 선거인단 한 명당 인구수가 캘리포니아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주민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이제 한국이 하는 것처럼 전국 단위 득표율에 기반을 해서 단순하게 명확하게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네. 근데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한 네, 거고 네, 양쪽 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50개 주의 주의회로 가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주, 인구가 작은 주에서의 대표하는 이제 상원 의원이라든가 인구가 작은 주의 주의회가 이런 헌법 개정안을 받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꿔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뭐 이걸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우회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네. 뭐 한동안 아마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방점은 영원히 지켜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영원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이런 제도가 뭐 이걸 200년 넘게 지금 써왔던 제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바꾼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그래서 누가 될 것인가? 제 이 저렴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첫째 주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변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합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예,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해리스가 실질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이제 해리스 트럼프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고 주요 경합주에서 그렇고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선거 날 이길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 하나는 2016년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다 될 거라고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가 됐다라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잊혀진 것 중에 하나는 2020년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엄격히 얘기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결과로 요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서 누가 이긴다라는 거는 맞췄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그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한 만큼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빼박이네요. 이제 이 그렇게 상황이 갑자기?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2024년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조금 앞서 있지만 2016년, 2020년과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샤이 트럼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는데 요만큼 틀렸는데 혹은 이만큼 틀렸는데 그럼 뭐가 틀렸는지를 사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좀 개선을 하면은 좀 나아지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2016년, 2020년, 2024년 여론조사 상황은 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6년의 오류가 2020년 오류랑 동일하지 않고 요번에도 분명히 여론조사 오류가 있겠지만은 그 오류는 2016년, 2020년과는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답답하고도 안타깝고도 뭐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들은 어떻게 판세를 보십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는 빼박이네요. 지금 오늘 입장 정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트럼프 빼박으로? 네. 물론 또 트럼프는 트럼프만의 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막판에 이상한 짓을 또 저질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항상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가 아는 이상한 짓보다 더 큰 이상한 짓을 하고 아니면 중동 스타일이 도입될 수도 있어요. 중동 스타일? 미국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중동에서 5차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선거를 연기합니다. 네, 일단 심호흡을 가다듬고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올해 초만 해도 이제 바이든이 말도 더듬고 그리고 1차 토론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제 토론을 했었고 그거 보고 제가 항상 여기저기에서 트럼프 빼박이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니게 후보가 됐으니까 교체됐으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제 네. 완전히 뭐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은 전혀 모르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빼박 모르겠다? 바꿀게요. 전혀 모르겠다. 정말. 저는 전혀 아니고 조금 모르겠다. 조금 모르겠다. 그거나. 네. 부정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여론조사. 저는 2016년에 네. 제가 신문사 국제부장이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악몽 같은데 그래서 일단 미국은 그 승자 독식 이것 때문에 네. 선거 공학이 너무 좌우를 하니까 결국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언론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 일종의 진영 논리 같은 걸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저는 길게 설명했지만 예측을 안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군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그대로 교수님께 좀 드리면 샤이 트럼프가 아직도 존재하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 나름 대답을 했지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샤이 트럼프가 지금도 있습니까? 그 이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당시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 개념 정의가 누구 찍을 거예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원래 트럼프를 찍겠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 트럼프를 찍겠지만 여론조사에는 트럼프를 찍지 않고 아직 결정을 안 했다라든가 다른 후보를 찍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트럼프를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원래 의미에서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2016년 상황이고 2020년에도 트럼프 표를 여론조사들이 좀 과소평가를 했는데 그건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샤이 트럼프 보터가 아니라 아예 트럼프를 찍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트럼프 쪽에서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샤이 트럼프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럼 이제 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그럼 여론조사에 응답을 덜 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건 이제 트럼프가 이제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이제 미국 사회가 지금 부패했고 지금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관들이 다 청산의 네네. 대상이고 이 연장선상에서 여론조사 회사들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서.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여론조사 회사 내가 응답을 해도 쟤네들이 조작할 수 있고 나의 의견과 다른 얘기할 수 있고 트럼프가 사실은 앞서고 있는데 다른 후보가 앞선다라고 발표할 수 있고 못 믿겠다. 네,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즉 2016년이 아니라 2020년 의미에서의 샤이 트럼프 보터들은 지금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예. 간대우님 어떻게 보세요? 샤이 트럼프 여전히 꽤 많이 존재한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깔만치 다 까지 않았을까? 아, 예. 당당하게. 이제 2024년에는 옛날에는 진짜 많았던 걸 아는데 저도 네. 이제는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이 정도 됐으면은 뭐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샤이 트럼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그 미국 대선 과정에 대해서 두루두루 짚어봤는데요. 각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땡이다. 우리 예전에 이거 참 많이 했어요. 땡땡땡이다. 알파 기자님,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요즘 기속말로 말씀드려도 돼요? CIA의 개입. CIA 개입이다. 이건 네.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 다음 걸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지금 알파고님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렇죠. 좋아요. 가짜 뉴스. 요즘 인공지능으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시대가 됐으니까요. 우리 간대원님은 어떻습니까? 제롬 파월이다. 제롬 파월. 어차피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은 둘 다 전 세계적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둘 다 얘기해요. 지금 확정적으로 뭐 무조건 이럴 거다 나는 뭐 이럴 거다를 카멀라 해리스든 도널드 트럼프든 말을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그 사람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달려 있지 않나. 11월 5일 이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까? 그분 이제 뭐 며칠 전에 금리? 또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거절했었는데.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무래도 투표율이라고 투표율?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 해리스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대로 미국은 뭐 우편 투표 제도도 있고 현장에서 사전 투표하는 제도도 존재를 하고 그 기간도 이제 주별로 다르긴 한데 네.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투표율이 높으면은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2020년 선거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면은 해리스가 해볼 만하고 2020년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리스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마음의 결정을 했을 테니까 얼마나 이제 양 정당 후보들이 동원을 성공적으로 해서 투표율을 올리느냐고 뭐 투표율을 지나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느냐 뭐 이 차이가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투표를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60%가 안 됐더라고요. 주로 막 55, 56%. 그런데 지난 2020년에만 한 66%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또 이런 저렴한 질문을 이번에 더 오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무도 이게 미국의 투표율이라는 게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우리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이제 주민등록증 들고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달리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좀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 주정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신분증도 다 다르고, 근데 그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우편 투표를 하는데 뭐 우편 투표를 해서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다 다른데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실수하면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주에서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살던 주에서는 자기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서 지워야 되고 또 새로 가서 새로 또 이사 가는 등록해야 주에 돼서.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튀르키다 예.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1년 이상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는데도 투표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가 신청해서 다시 돌려받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걸고 이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그게 이제까지 미국의 선거의 투표율이 우리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이유거든요. 그래서 66% 2020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이례적으로 높은 거였고 이제 그 정도 이제 투표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환 부장님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요. 저는 사실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전 투표율 지금 사전 투표 이미 진행되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다 실시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거 역시 뭐 약간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궁금하다,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일단 살짝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점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